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1일이죠. 원래 9월 달까지, 예전에도 보면 9월 달까지는 덥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돼야 그래도 서늘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10월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물러갔고, 이제는 선선한 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 1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잠깐만요. 이번엔 밀레바 마리치 기어 논란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밀레바가 아인슈타인의 학부 시절 저술에는 분명 기여했지만 이후 좀 더 심도 있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밀레바의 연구적인 기여는 없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아인슈타인의 업적이라고 언급될 만한 수준의 고차원적인 연구에는 기여한 부분이 없다. 아인슈타인의 첫 아내인 밀레바 마리치가 아인슈타인의 초기 업적, 그 중에도 1905년 소위 기적의 해에 씌어진 광량자설과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들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한동안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특히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 논문 초기 버전에는 아인슈타인 마리치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역사가들과 물리학자들이 조사를 통해 그녀가 과학적 연구에 기여하였다는 특별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밀레바 마리치라는 거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여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인슈타인의 아내가 남편의 연구 실적에 관련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연구 성과를 보고 대단한 겁니다. 연구 성과가. 그래서 이게 순수한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거냐. 그렇지만은 아인슈타인 부인도 과학자니까 아인슈타인 부인이 여기에 아인슈타인 남편의 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파악해 봤다는 거죠. 근데 남편의 연구에는 아내가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렸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 마리치라고 아내의 처녀 시절 성씨를 이어붙인 저자 기재 방식은 당시 스위스에서 관습적으로 서명할 때 뒤에 아내의 예성을 붙여넣었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밀레바 아인슈타인의 연구 기여를 논문에 추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최종 버전에서는 빠져있다. 이를 보고 자칭 아인슈타인 전문가라 이야기한 크리스토퍼 폰 비아크네스가 본인의 저서에서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아내의 업적을 도둑질한 결과물이다라는 과격한 주장을 펼쳤고 이를 국내 TV 서프라이즈가 보도하여 곡해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성씨 표기 방식에 의한 차이일 뿐 아내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논문에서 연구자를 열거할 때 성씨만 언급하는 경우는 없다. 심지어 당시 밀레바는 아인슈타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름이 밀레바 마리치도 아니었다. 정말로 밀레바가 논문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면 초기 버전에서부터 밀레바 아인슈타인이라고 명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인슈타인의 업적에는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아내가 기여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나도 봅니다. 알베르토와 밀레바에게 굉장히 흥분되는 한 해였다. 아인슈타인이 그 연구를 두 사람이 공동 연구로 보았으면 자명하다. 1901년 4월 4일 알베르트는 96번 편지에서 밀레바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그는 우리 조사에 굉장히 흥미를 보였어. 그저께 그는 날 대신해서 그의 삼촌이자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중 한 명인 융 교수를 만나러 갔지. 그는 물론 융 교수에게 우리 논문을 드렸어. 물론 아인슈타인과 밀레바가 대학 동기이자 학교 커플이었던 만큼 아인슈타인의 학부생 시절에는 밀레바가 분명히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직후인 1901년에 자신과 밀레바가 쓴 논문을 교수들에게 보여줬고 흥미로워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잘 보면 분명히 우리 논문이라고 적고 있다. 즉 공동저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1900년에 쥐리 공과대학을 졸업했으므로 이 논문은 비록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는 하나 후일 그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학부생 졸업 논문 정도의 논문이었다. 즉 이러한 루머는 아인슈타인이 학부생 시절 쓰던 논문에는 밀레바가 분명히 기여를 했으며 그녀가 아인슈타인의 대학 시절 수학 노트를 보여줬다는 일화와 아인슈타인 본인이 수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내용이 한데 섞여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시절에 아인슈타인에게 수학 노트도 보여줄 정도의 여자였으니 아인슈타인 연구 인생 전반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것. 허나 밀레바 마리치 학문적 성취가 아인슈타인과 나란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리치는 애초에 두 번이나 도전했음에도 수학 성적의 부족으로 대학 졸업에 실패했다. 수학 노트를 보여줬다는 일화도 잘 생각해보면 밀레바가 아인슈타인을 가르쳤다기보다는 학과 수업 필기 노트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연구에 아인슈타인의 아내가 일정 부분 그 도움을 줬다 이런 거는 그 전혀 믿을 수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아내는 이 수학을 잘 못했다는 거죠. 과학자로서 성공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학창 시절에 수학을 별로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 낙제를 해가지고 다시 또 두 번의 도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도 잘 못했던 성적이었었는데 학창 시절에 그랬는데 뭐 아인슈타인의 연구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마리치와 1914년 이혼한 이후에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왕성한 과학적 활동을 하였으나 그녀는 쥐리 연방공과대학교의 졸업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적 결과물을 출판했던 적이 없다. 또한 마리치 본인은 그녀의 친구와 그의 동료에게 그녀 본인이 그의 연구에 관여되었다는 언급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헬레네 사비치에게 보낸 어떤 편지에서도 아인슈타인이 과학적 연구에 관여하였다는 힌트는 보이지 않는다. 부부의 첫 번째 아들 한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녀가 결혼과 동시에 과학에 대한 열의를 상실했다고 증언하였다. 마리치 역시 ETH 공과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조예와 실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인슈타인이 결혼 이후로 학술적인 활동을 한 행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과 한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마리치 학자로서의 인생은 결혼과 함께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아내 마리치는 그 아인슈타인과 결혼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 과학적 연구에 열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과 결혼한 후에는 전혀 과학에 열정을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 아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증언까지 한 걸로 보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아내가 남편의 연구에 뭐 기여했다는, 그거는 뭐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아인슈타인의 아내로서 그가 연구에 전업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줬고 여러모로 논란이 있긴 해도 어쨌든 굵직한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완성될 때까지 원만한 가정을 유지해준 그녀의 업적은 무시 못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인슈타인 개인의 인생사에서 내조를 잘해준 것이지 논문 연구 분야에서 말하는 진짜 공동 저작과는 거리가 먼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마리치가 공동 저작을 했다고 하는 물증도 논문의 서명뿐이며 이도 상술했던 증거로서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이 논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인, 아랍인, 스리랑카인, 비하. 뭐 중국인은 더럽고 우둔하다, 이렇게 뭐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적이 있었나 보죠. 하여튼 뭐 201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는 아인슈타인이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중화민국과 일본 제국, 영국령 실론 등지를 여행하며 남긴 일기를 정리해 출간했다. 이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특히 여행 중 만난 중국인들을 폄훼하는 기록을 다수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중국인들을 가리키며 근면하지만 더럽고 우둔하다고 평가했고 또 중국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고 유럽인들이 숲에서 용본을 보듯이 쭈그리고 앉아 매우 조용하게 얌전하게 밥을 먹는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1922년부터 23년까지 그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죠. 그때 그 아인슈타인이 중국을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제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중국 사람은 근면하지만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여기 보면 더럽고 우둔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유럽인들이 숲에서 용본을 보듯이 쭈그리고 앉아 매우 조용하게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용변 보듯이 쭈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요즘에 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중국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됐었잖아요. 한때 중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문명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중국의 그런 그 풍습이랄까 이런 게 남아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이 공공 화장실 같은 게 공공 화장실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칸막이 없다는 거예요. 칸막이가 없으니까 칸막이가 없고 전부 이렇게 그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 변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면 시선을 어디에 두려는지 상당히 괴롭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용변을 보면서 저 건너편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빤히 이렇게 바라보기도 참 민망한 거고, 서로 이 엉덩이를 까고 변을 보는데 변을 보는 상대방을 딱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기도 참 민망한 거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 두려는지 이게 난감하다 이거죠.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중국은. 이 중국은 공중 화장실이 칸막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는 사람끼리 이렇게 상대방이 용변 보는 걸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중국 여행하다가 그런 데 들어가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만난 일본인들을 겸손하고 품이 있으며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나라의 지적 욕구는 예술적인 욕구에 비해서는 약한 것 같다. 타고난 기질인가 라며 지적 욕구가 약하다는 식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 일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부 로렌크 란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교수는 많은 언급이 상당히 우리를 불쾌하게 했는데 특히 중국 부분이 그랬다며 이는 위대한 인도주의자로서의 그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기록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동북아 민족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 유럽계 백인들과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던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고함을 지르고 과다한 몸짓을 하는 다양한 색깔의 레반트인들이 우리 배를 향해 뛰어든다. 지옥에서 뿜어낸 인간들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한다. 아인슈타인도 엄연히 19세기 태어난 유대계 백인으로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인정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 이러한 인정관을 뛰어넘는 사람은 애초에 손에 꼽을 정도 적었다. 비판하는 측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소설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도 친구와 교류할 때 쓴 개인적인 편지들이 공개되어 후세대에게 비판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의 경우는 아예 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쓴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필자 본인만 읽기 위해 쓴 일기장에다 적은 것이기에 이 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러브크래프트는 남이 읽으라고 보내는 편지에 해당 발언들을 썼던 것이니 벌어지진 않았지만 공석에서 해당 발언을 할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남을 보라고 쓴 것이 아닌 일기장에다 작성했다가 사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된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딱히 공적으로 문제되는 언행도 없어서 고작 일기장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엔 과도한 비난이라는 것이다. 애시당초 아인슈타인은 인종차별을 백인들의 질병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사람이다. 단지 동양인을 비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전체 생애와 활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십거리에만 집착하여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아인슈타인의 기록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황인종을 차별하는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직접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써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공개된 문서가 아닌 자기 그냥 개인의 일기장에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 아인슈타인 사후에 그 일기장이 개방이 되는 관계로 그런 이제 얘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중도 좌파 정당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2월에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의 공화국 체제이다. 독일 11월 혁명 이후 빌헤름 2세의 독일 재정이 붕괴한 상태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치인인 필리프 샤이데만이 1918년 11월 19일 의사당 발코니에서 선포했다. 그러나 1차 대전 패배 이후 갑작스럽게 세워진 공화국 체제는 존속기간 내내 체제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없어진 정권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독일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겪었던 독일이 폭압적인 제국주의에 질려서 성인이 될 무렵에 독일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후술된 어록에 나온 말처럼 유대 독일계 등의 인종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탈민족주의 혹은 반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소아병적인 인류의 홍역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을 정도이다. 대중적으로 아이작 뉴턴과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과학자다. 아무리 과학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이름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현재 독일은 과거의 이런 주입식 교육이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여 전쟁이 끝난 후 대대적인 교육 개편을 진행한다. 어, 1977년생으로 아인슈타인보다 2살 연상인데 그 뒤로도 아인슈타인은 이상할 정도로 연상인 여자들과만 엮였다고 한다. 한편 아인슈타인의 여동생 마야는 그 교수의 아들 폴 빈텔러와 결혼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인슈타인은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졌던 모양이죠.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이름이 연방기술전문학교였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아인슈타인이 ETHZ가 아닌 쥐리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 오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고등학교로 오해하기 쉬운 스쿨 이름 밑에 쥐리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쥐리 대학교에서는 박사 과정을 밟았다. 실제로 훗날의 나치 독일 정권이 유대인 출신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고 아인슈타인의 시민권까지 박탈한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서 나치 독일 정권은 아인슈타인에게 5만 마르크의 현상금까지 걸었고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자 미국으로 피신하여 망명길에 오르기까지 했다. 사실 상대론이 직간접적으로 물리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꿨으며 가장 유명한 업적이라 볼 수 있겠으나 1921년 수상 당시 상대론은 물리학자 사이에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물리학의 이론적인 발전에 대한 기여라고 표현을 바꿨다. 스웨덴 왕립학술원은 1895년 11월 27일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준거하여 1922년 11월 9일 회합하여 가능한 검증 이후 상대성과 중력 이론에 부과될 수 있는 가치와 무관하게 1921년에 물리학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또는 발명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이론 물리학, 특히 광전 효과의 발견에 공헌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전 효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을 때 수상문이다. 밀레바는 1875년 12월 19일 생으로 아인슈타인보다 3살 연상이다. 지금이야 3살 정도의 연상 연하 커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1살이라도 많으면 꺼리는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다만 재혼도 사촌 누나랑 한데다 첫 여친도 2살 연상이었던 것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여성 취향이 확고히 연상 쪽이었던 모양이다.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진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1876년생 아인슈타인의 아버지 사촌의 딸이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언니 딸이다. 따라서 이종 사촌 누나 겸 육촌 누나가 된다. 출생 당시 성은 아인슈타인이었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인 막스 레베탈의 성을 따라 성이 레베탈로 바뀌었다가 아인슈타인과 재혼하면서 성도 도로 아인슈타인으로 되돌아갔다. 자녀로서는 전 남편 수정의 딸 2명이 있었다. 인공위성이 수십 개의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가 가는 시간을 이용, 위성을 중심으로 걸린 시간을 통해 구한 거리만큼의 구를 구하고 그 구의 접점들의 위치로 현 위치를 알아내는 GPS의 원리상 GPS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지상의 수신기에 있는 시계와 동기화되어야 하는데 위성과 지상의 중력 차이와 위성과 지상의 속도 차이로 인해 두 시간은 지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다. 중력에 의한 시간차를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해 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오차가 생긴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성 이론이 없다면 위성과 지상의 거리 오차는 만일 매일 약 12km씩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과 석유 공급 차단으로 압박해오는 미군과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만주로 진주한 소련군에게 양쪽으로 시달리는 등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지만 겨로작전이나 원자폭탄 이후의 사건, 겨로작전이나 1억 옥새 준비하며 버티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겨로작전.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일본 열도와 제주도의 절대 사수를 위해 수립한 작전 계획, 이른바 본토 대결전을 위한 방어 전략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방어 전략 수립 및 준비만 하고 미군이 상륙 이전에 항복해서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종교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있어 왔는데 주류 종교들이 인격적인 신을 포함한 모든 인격적인 신은 믿지 않았고 생전에 17세기 범신론자인 스피노자를 언급한 내용과 유명한 우주의 법칙을 신에 비유하여 언급한 내용 등으로 그는 범신론자이자 기독교와 같은 유일 신교적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그의 범신론적 사상이 일반적인 범신론과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우주 전체의 법칙이나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어떠한 형태를 신이라고 표현한 특수한 범신론으로이라고 보는 것이 주류다. 그가 불교에 대해 언급한 현대 과거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나 그가 일반적인 무신론자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 아인슈타인이 쓴 그렇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나무의 길을 리딩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특별한 뭐 어떤 기사가 나오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한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를 할 것입니다.